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비트코인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보니까 2.7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28,000배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만 배 이렇게 지금까지 크게 올랐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워렌 버핏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는 이 월가의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그분들의 수익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인류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보여준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건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예 사람들이 모르고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탈중앙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오늘날에는 대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탈중앙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중앙 관리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은행들의 어떤 자금 유출 사례, 뭐 고객 정보 유출 사례 이런 거 많이 좀 뉴스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고객들의 정보나 어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앙화된 어떤 집권 기관, 중앙화된 기관이 소유를 했다라고 하면 탈중앙화의 개념은 중개기관이 없어지고 사람들끼리 P2P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탈중앙화라고 한다는 거죠. 6월 초에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양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러고서 한 2주, 3주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했다던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했다든가, 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블랙록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약간 기존의 코인 거래소들을 약간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약간 이렇게 틈새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승인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면 어 기존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처럼 뭔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나 이런 평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ETF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ETF라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넘어오시기가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크게 커질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코인 소개팅. 우리가 잘 아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업에만 15억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모건 스탠리도 11억.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삼성도 거의 지금 1조 단위로 지금 이 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이라던가 페이팔, LG, 뭐 시티은행, 텐센트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기업들이 지금 다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특히 이 블랙록이 좀 재밌는데, 블랙록이 최근에 이제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FTX나 뭐 서클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나 이런 거래소 이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이 시장에 확실히 뭔가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인 소개팅. 비트코인을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고수들이 막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쌓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2020년에서 2021년 한 3, 4년 전에 차트를 봐도 이 상승을 할 때 막 3배씩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막 20일 만에 30% 떨어지고 또 상승할 때는 2배 오르고 막 20일 만에 2배씩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막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변동성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만 이 정도인데 알트코인들은 이거에 한 곱하기 3배, 5배, 10배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비트코인은 뭐 3배 오를 때 알트코인 10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비트코인만 봐도 이 정도인데 알트코인들은 더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광하실 수밖에 없고, 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해서 갑자기 뭐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없던 분이 몇십억 부자가 돼서 이 시장을 은퇴하거나 뭐 이제 전원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 어렵지 않게 그간 볼 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 소개팅. 미국 주식 시장에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이제 과감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려워서 매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있던 물량도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유용한 이런 이제 지표가 탐욕 지수인데 암호화폐 시장만 딱 이제 특화돼서 볼 수 있는 크립토 탐욕 지수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들 이렇게 접속해 보면 이게 쭉 이제 영어로 뭐라 뭐라 써져 있는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중간에 있는 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요 공포 탐욕 지수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를 일단 확인하시면은 뭔가 이게 이쪽으로 가면 좋고 이쪽으로 가면 나쁘고 이런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 과감하게 매수하고 있다. 탐욕 구간이다. 사람들이 좀 탐욕을 많이 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심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심리가 정말 안 좋아져서 10포인트 때까지 꺾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심리가 너무 좋아서 90포인트 이상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두 구간에 다 도달하는 게 거의 이제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탐욕 지수가 너무 크게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이 올랐을 때랑 한번 이제 좀 분석해서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표로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던 구간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구간이 이제 2018년 2월인데 이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단기적인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방금 2018년 2월경을 보여드렸지만 다른 때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당시에 이 지표가 90포인트를 쭉 넘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해보면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기 시작했던 때가 11월, 12월인데 그때면은 요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참 상승하기 시작했던 구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환율 지수가 90포인트까지 넘어갔으면 너무 과열됐으니까 팔자라고 해서 팔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너무 조기에 팔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알트 시즌 인덱스도 보고 뭐 이 공포 탐욕 지수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을 때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하나만 이렇게 집요하게 그것만 파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꼭 승률이 높아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숟가락만 써서 밥 먹진 않잖아요.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는 것처럼 뭔가 서로 보완해줘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탐닉수도 보고 심리가 조금 요즘에 뜨겁네.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해서 뭐 알트시딘 인덱스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분석할 때 승률이 높아지지 뭔가 한 지표만 너무 집요하게 보면은 승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금리 인하가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까?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하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됐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인하가 되는 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피봇이라는 거는 금리 정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금리가 인상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걸 중단하다가 이제 다시 금리가 이제 5%, 4% 이렇게 인하하는 거를 피봇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피봇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봇이 안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피봇이 투자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자 부담도 낮아지고 그러면은 경제랑 투자도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 부동산 살 때 뭐 들어가는 투자에 대한 뭐 이자율도 이제 적게 들고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할 때 대출 받아서 투자할 때도 좀 이자 부담도 적고 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져야지 투자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이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01년에 금리를 내렸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 2019년에 이렇게 총 세번의 금리를 내렸었는데, 네. 여기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했었고, 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쇼크로 인한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때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2001년 1월에 그 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미국 S&P 500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크게 붕괴를 했었고 코로나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S&P 500 주가로 이 정도면은 뭐 개별 주식들이 30%, 50%, 뭐 많게는 95% 이상, 그러니까 20토막이 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나 크게 붕괴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피봇을 했을 때 실제로 주가가 빠지더라. 그러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됐었냐?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총 6번의 피봇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 금리를 인하하는 피봇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재앙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에임리치 사이트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었던 게 있는데 평균 이제 6번의 기간 동안 평균 14개월 동안 28% 정도 하락하더라. 근데 지금 아직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 시기를 기점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이렇게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금리 인상은 브레이크고 금리 인하는 엑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제 엑셀을 밟거나 경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이 금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면 좀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요. 이제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엑셀을 밟는 금리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